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 여러분들하고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인사이트 저희가 즉 통찰해보고 깊이 있게 살펴볼 대상은 그동안 계속 밖으로 봤는데 오늘은 제 자신, 말 그대로 정말 인사이트, 제 안에 있는 저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으로 이슈 인사이트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의 주인공은 참 저 박한쌤 제 자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23번째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내가 실수한 것들. 뭐 내가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게 문어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라고 썼어요. 사실은 제가 실수한 것들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먼저 오늘 첫 번째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봐가면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실수를 빨리 바로잡을수록 사실 피해가 덜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 같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실수를 제가 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입니다. 편견으로 인한 좁은 시각. 사람은 완벽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누구든지 실수를 하죠. 주식을 하다 보면 저희 자신 같은 경우는 그래요.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쉽게 시각이 안 바뀌어요, 사실. 나쁜 말로 하면 똥꼬집이고 좋은 말로 하면 분명한 본인만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또 바꿀 때는 바꿔줘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편견으로 인해서 중대한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WTI 국제 유가 이게 일봉입니다. 35달러에서 이게 이제 35달러에서부터 최근 11월 달부터 세 달 사이에 얼마까지 올랐느냐? 이게 60달러까지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20달러에서부터 작년도 3월 달 그때는 이제 물론 마이너스 40달러였죠. 그렇지만 평균 20달러였습니다. 20달러에서부터 40달러, 그리고 40달러에서부터 또 최근에 60달러. 그래서 20달러에서부터 본다면 60달러까지 200%가 올랐습니다. 어제 종가가 62.53달러입니다. 국제유가를 보통 이야기할 때는 WTI 국제유가를 이야기합니다. WTI 북해산 브렌트유 그리고 중동산 두바이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뭐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불리는 미국산 WTI 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62달러에 종가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난 1년간 200%가 올랐다고 보면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는 좋았죠. 여러분들하고 계속 그동안 살펴본 부분이고, 항상 제가 살펴보는 게 금값, 금리, 국제유가, 환율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WTI 국제유가라고 불리는 건데, 코로나 전에 이제 60달러 전이었죠. 코로나 전에 2020년도 1월 달에 60달러에서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가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보관하면 공장은 안 돌아가는데 보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다가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국제 유가 1배를 사면은 40달러 돈을 얹어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관 비용을 얹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특이하게 한번 있었던 현상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회복돼서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이 잘 나타나서 40달러, 35달러, 45달러, 50달러, 그리고 최근에는 60달러까지 돌아와서 이렇게 어제 61.2달러로 코로나 이전 지수를 완전히 국제유가가 회복했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유가가 회복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항상 뭘로 봤습니까? 그렇죠. 실물 경기 회복으로 봤죠. 물론 사우디 정부의 1,100만 배럴 1년에 일 생산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하루에 100만 배럴씩 감산해서 실질적으로 요즘 한 800만 배럴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넘치죠.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잖아요, 지금. 자, 기다리면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자동차들도.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인데 유가는 약간 좀 배를 줄였잖아요. 1100만 배럴에서 800만 배럴까지 지난 몇 개월간. 그러다 보니까 40달러, 50달러에서 실물 경기는 살아나고 유가는 약간 공급을 줄였고 60달러까지 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60달러가 왜 중요하느냐?
사우디 같은 나라는 예산의 거의 100% 가까운 부분이 기름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것 같고 국가 예산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 균형 재정 균형 예산이 예전에 66달러 했어요. 유가 100달러 시대 때.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55달러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55달러를 넘어서서 60달러를 진입하면 흑자 균형 재정으로 사우디가 바뀝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건설사들 대규모 발주 멈췄던 거 우리나라한테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 운반선이라든가 해운사들도 잘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3, 4주 전에 연초 그러니까 이제 1월 중순부터 1월 말 요 사이에 봤던 종목이 있죠. 어떤 종목입니까? 그렇죠. 바로 조선주였죠.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 유가가 다시 내려가기는 참 어렵다. 급락하기는. 그래가면서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바로 이 종목이죠. 그때 낙폭과대 종목으로서의 현대미포조선의 매력 45,000원이었네요. 공식적으로 낙폭과대로 대놓고 추천드렸던 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52,000원입니다만 아직 수익 실현하라고 언급드리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편견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실물 경기가 살아나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다양한 시각에서 좌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국제 유가가 오르는 거지.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느냐 그래가면서 유가 관련주로만 그냥 수혜주로 판단하고 조선주만 보는데 그냥 끝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그렇다고 조선주를 20% 30%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냈어요. 낙폭과대로서 만족하고 매수하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사실 무시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국제 유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실물 경기가 살아나니까 40달러에서 50달러로 50달러에서 60달러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도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실물 경기만 살아난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왜 그랬느냐? 금값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금값이 상승하지 못했고 계속 약세였으니까 1700달러, 1800달러 사이에 있었으니까 2000달러에서부터 떨어져서 지난 4, 5개월간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단기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거라면 금값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금값은 안 올라가냐. 이런 편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시각이 좁은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점검해 봤어야 됩니다. 뭐를? 금값은 안 올라가지만 알루미늄 가격과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뭐 매일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하고 찾아보기도 쉽습니다. 손가락 한 번만 까딱거리면 돼요. 여기에서 방금 보셨던 금, 이게 이제 금 가격이거든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1950달러에서 지금 1800달러 살짝 깨졌었죠. 심지어는 역사적인 신고점인 1900달러. 이게 금값의 역사적인 신고점 가격입니다. 1920달러죠. 2011년도 300달러에서부터 계속 올랐어요. 2003년도 10년간 무려 8배가 올랐습니다. 금값이 300달러에서 2000달러. 테슬라 못지않게 올랐어요. 자, 그런데 그 금값이 어떻습니까? 다시 떨어졌다가 최근 3년간 쭉 올랐죠. 2000달러까지.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으니까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가 바로 이 금값으로 먼저 나타났습니다. 사실 주식보다 먼저. 근데 이게 이제 멈춰 있었죠. 최근에 지난 8월달 이후에 200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더 이상 금값이 못 올라갔어요. 고점 대비 오히려 10% 하락하고 계속 눌러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국공채 가격은 올라갔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까 보셨지만 국공채 가격은 1.34로 올라갔지만 0.5에서 즉 시장금리는 올라갔지만 기준금리는 0% 그대로고, 반면에 금값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국공채 가격은 올라가도 금값은 그대로니까 인플레이션 없다고 본 겁니다. 상대적으로 실질 인플레이션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럼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 경기가 살아나가면서, 실물 경기가 살아나가면서 수요가 많이 나아지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이렇게만 본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효과는 무시하는 거죠. 금값을 보고 어떤 실수를, 이 실수가 근데 어떤 문제를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영풍 같은 종목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물론 오늘 올라온 이유는 대규모 수주권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강세인 거.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제한적인 겁니다. 사실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더 쭉쭉 뻗어갔을 때는 원자재 가격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실 더 큰 거거든요. 어차피 국제유가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반쪽짜리만 바라보고 실제 움직이고 있는 어떤 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관련주로만 그냥 본 거죠. 여기가 이게 한계였어요. 굉장히 편협적인 시각이었고 결정적인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풍 같은 종목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안 산 거죠. 무시하는 거죠. 많지도 않아요. 구리 관련 종목이, 아연 관련 종목, 주석 관련 종목, 알루미늄 관련 종목.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독점 형태잖아요. 풍산 같은 종목도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이 저한테 풍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저 무시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있으면 됐지, 그런 관련주 있으면 됐지, 뭘 더 욕심을 내냐, 이런 이유로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실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급드릴 수 없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때 조선주로서는 현대미포조선을 언급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3만 원에 사자겠어도 무시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자재 관련해서. 그래서 30% 수익을 이렇게 놓친 거, 놓쳤다기보다는 사실 무시한 겁니다. 회원분들이 분명히 저의 그런 설명이라든가 관계된 걸 보고 그럼 인플레이션이네요, 관련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시한 거죠. 편협한 시각 때문에. 그리고 영풍 같은 종목도 무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 그러느냐, 이게 53만 원이었는데 지금 63만 원이네. 20% 정도 아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협된 시각이 쌓이게 되면 다른 게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이것이 왜 실수냐? 주식은 항상 변화되고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추세 종목을 사실 놓친 걸 수도 있거든요. 지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영풍 같은 경우 10년간 하락했잖아요. 170만 원에서. 국제유가 100달러대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 50만 원이에요. 3분의 1 토막 났던 종목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런 걸 사실 멀리 봤을 때는 땅바닥에서 살 수 있는 걸 놓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종목을 놓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 큰 트렌드가 바뀌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을 지금처럼 놓쳤다. 이건 사실 결정적인 실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한 실수한 거, 편협된 시각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는 저 같은 실수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시지 말라고. 저도 이럴 때 이렇게 바로잡는다고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영풍은 놓쳤지만 철강 업종도 어차피 인플레이션 하에서 원자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특히 포스코 같은 종목 오늘 물론 4.29% 올랐습니다만 뭐 오른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27만 9천 원, 28만 원 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2007년도 서브프라임 이후에 76만 5천 원이었죠. 76만 5천 원이었다가 코로나 때 1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만
평균 가격 20만 원 전후로 보겠습니다. 3분의 1 토막 이상 난 거죠, 사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가격이 한 25만 원 전후예요. 지금 28만 원이니까 25만 원 전후 코로나 가격에 비한다면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또 시장도 약세이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이제 원자재로 보기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본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풍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종목 지금 한번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실수는 이게 참 인정하기 솔직하게 싫습니다만 소프트웨어에 그동안 옷에 익숙해 있었어요. 1년간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하드웨어로 교체하는 타이밍을 첫 단추를 잘 못 꼈습니다. 붙잡아 놓고도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미국 국공채입니다. 10년물 국공채예요. 우리가 보통 흔히 T노트라고 불리는 거죠. 2020년도고 2019년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계속 올리죠. 미국 정책금리를 0%에서부터 2% 전후까지 정책금리를 올립니다. 미국 FRB 기준금리예요. 그때 10년물 미국 국공채 가격을 우리가 흔히 이제 시장금리라고 말하는데 시장금리가 3%에서 떨어집니다. 정책금리는 올리는데 시장금리는 떨어져요. 그래가면서 2% 전에서 만나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가면서 정책금리가 0%로 깔고 가니까 시장금리인 이 10년물 금리가 0.5%까지 떨어집니다. 시장금리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흔히. 그랬다가 이것이 정책금리는 계속 0이죠 지금. 최근에 1.37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플레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이게 이제 어제 오늘 화요일 새벽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금리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뜨거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물 경기가 살아나서 그러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냐.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물 경기를 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게 왜 소프트웨어에 익숙한 현상을 만들어내느냐. 하드웨어로 교체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10년물 미국 국채 가격인데요. 이자율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0.5에서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 1.35까지 지금 급등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이자율은 국채 가격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국채 가격의 하락을 의미해요. 즉 1억 원짜리 액면가 국채가 이자율이 올라가면 9,900만 원, 이자율이 1.3으로 올라가면 9,8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따라서 그 말은 거꾸로 국공채 1억 원짜리 미국 한마디로 10만 달러짜리 10년물 국공채를 갖고 있었는데 만기 날 그 돈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채권 가격이. 이자율은 올라갔지만 둘이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채권 가격은. 자,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렇죠. 3,50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00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가까운 만큼 돈을 갖고 있어요. 400조가 넘는 돈을. 뭘로? 쓰지도 않는 외환 보유고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 그런데 그것이 이자율이 상승함으로써 채권 국공채 가격이 3,600억 달러가 아니라 3,00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굉장한 겁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시장 채권 가격. 따라서 달러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에 추경 예산 또 1조 9천억 찍는다며요. 달러를 계속 찍어내니까 채권이 만발되니까 나라가 부실해지니까. 그렇죠? 그 나라 채권이 우리나라 IMF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물론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가가 절하되는 겁니다. 달러 가치의 평가절하고도 봐야 되겠죠. 자, 이 이야기는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러면 결국은 인플레가 나타나는 거에 하나잖아요. 문제는 뭐냐? 시장 이자율이 아까처럼 10년물짜리가 상승하는 것은 인플레도 있습니다만 실질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있어요.
실물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미리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인플레이션만 일어나면 금값도 폭등 나와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시장 경제가 휘청휘청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항공주 올라가고 여행주 올라가고 어제 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됐다고 보는 거죠. 카지노 올라가 주식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달러 경기가 안 좋아갖고 침체돼갖고 주가가 폭락 나오고 하니까 코로나로 미국 정부에서 달러를 막 찍어냈죠. 유동성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나스닥도 신고점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코로나로 인해 갖고 미국 스탠앤푸어가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작년도 3월 달에 미국 경기는 GDP가 마이너스 35%인데 어떻게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가 있지? 주식은 실물 경기가 반영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죠. 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옛날에는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얼마가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가 들어갔다. 한국 돈으로 10억. 그런데 이제는 100만 달러 줘봤자 돈이 넘치니까 아파트 한 채 못 사죠. 아파트 한 채 살려면 얼마 줘야 돼요? 200만 반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식도 아파트나 금이나 이런 재화의 하나로 본다면 기업이니까 당연히 주식도 올라가는 게 맞죠. 기업 가치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훼손되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가 넘치니까 집이 2배를 줘야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니까 실물 경기가 살아나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실적 장세로 사실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즉 성장주 중심의 팡 주식이라고 불리는 소프트 파워 중심의 종목들에서 그동안 1년간 누렸던 유동성 장세의 수익성에서 이제는 성장 중심이 아닌 실적 중심, 소위 하드웨어주, 눈으로 보이고 만지고 입으로 깨물었을 때 느껴지는 거. 이거 뭡니까? 원자재라고 말해요. 금속, 귀리 이런 것들 있죠. 식량, 돼지, 소 이런 거 다 국제유가 다 원자재죠. 뭐예요? 눈으로 보이죠. 생활 필수품이기도 하고 눈으로 만지고 보이고 입고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주가지수 선물, 이민희 나스닥 선물 눈에 보여야 안 보여? 안 보이죠. 달러 선물 안 보이죠. 국채 선물 안 보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금융상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유동성 장세로 인한 거니까 성장주 중심, 즉 소프트 파워 중심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실적주 중심이니까 뭘로 바뀝니까? 그렇죠. 하드웨어 파워. 우리가 굴뚝주라고 무시했던 거. 이런 종목들이 사실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산업 근간을 이루는 것들. 화학주라든가. 자, 요거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은 여기에만 성장주에만 중심하니까 잘 올라갔죠. 여기에서 실적 장세, 즉 가치주를 조금 무시한 거예요. 소위 굴뚝주들.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익숙한 거에 그냥 젖어 있는 겁니다.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되겠지. 변화를 사실 싫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떤 실수들을 했느냐? KT 같은 종목을 놓쳤어요. 뻔히 알면서도. KT는 부동산 주식이죠, 사실 이제. 땅을 엄청 깔고 있잖아요. 통신업종이기도 하지만. 또 IPTV 깔고 있으니까 방송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식들을 알아가면서도 당장 안 움직인다는 걸로 무시하고 말았던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큰 수익률을 노리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노릴 때 이런 종목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KT 같은 종목 움직였는데도 심지어는 이렇게 움직였는데도 알면서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래가 터졌잖아요. 이날 거래가 터졌으면, 이런 큰 거래가 터졌으면 사실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야, 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다행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KT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단기적인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쭉 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따라 그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대신 인플레이션만 있다고 가면 안 됩니다. 또 성장해가면서 시장이 가는 거니까. 지금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가는 건데 저는 성장만 본 겁니다. 그거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제 스스로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 이제 봐야 된다. 그리고 천천히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거 움직인적인다. 그 다음에 하나 놓친 종목이 뭐냐면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작년도부터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사실. 근데 너 갖고 있느냐? 저는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안 샀어요. 단기로 본 거죠. 그리고 다시 저런 어떤 이제 성장주에서 이런 물류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해양 물류를. 더군다나 뭡니까? 컨테이너가 아니죠. 벌크선이란 말이에요. 석유라든가 석유 말고 석탄이라든가 목재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이 회사는 밀가루 실어나르는 회사입니다. 하림이라는 모 회사에 닭 사료를 주는 회사예요. 배달. 원자재 배달하는 회사예요. 근데 독과점이에요, 지금 거의. 자, 그러면 이런 회사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독과점인데다가 하드웨어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거니까.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냥 떠들기만 했지. 액션을 안 했어요. 왜? 움직이기가 싫어서. 소프트 파워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놓쳤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걸 지금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 자, 그러면 놓쳤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럼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파워가 있어가면서 독과점인 거, 이런 것이 그 힘을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종목들이 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서 같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보고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현대엘리베이터라는 종목이 저도 좀 솔직히 의외입니다. 내가 이 종목을 대북한다 해도 안 봤던 종목인데 그러나 지금은 대북주로 보는 게 아니고 기계산업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거의 독과점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티센크루프하고 현대엘리베이터. 그렇지만 티센크루프 같은 경우 지금 LG 쪽하고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지금 45,000원인데 물론 이것도 지금 단기로 보는 건 아닙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바닥권 때는 이 가격이죠. 40,000원 전후네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 가격은 여기 지금 현재 전후 가격 45,000원 전후고 대북주로서 그동안 각광을 받았었죠. 몇 년 전에. 우리는 그러나 대북주로 보는 건 아니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는 하에서 독과점 하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격 선도 능력이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가격 선도 능력인 것처럼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산업이고 쉽게 바뀌지 않는 하드웨어 산업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니까 약간씩 밀어주고 있죠. 밀릴 때마다 조금 중장기로 천천히 들어간다면 페노션에서 일어났던 실수를 한 3개월 뒤에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편협된 시각 그리고 게으른 판단력 이런 걸로 인해서 실수했던 것 두 가지 여러분들께서는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3번째 인사이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